안녕하십니까, 조선산타입니다. 오늘 3월 7일 현재 시각 06시 19분, 외기온도 영상 6.3도 6.5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칩 이후로 뭐 온도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날씨예요. 그 카레 노래라는 게 있고, 그죠? 남한산성 등을 통해서 그 작년에 그 하얼빈이라는 책을 내몰아서 우리에게 친근한 김은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김은 작가, 예전에 그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을 어떤 유명한 그 제야 작가가 있잖아요. 이름이 뭐더라? 그분이 이것저것 그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 일간지에 주간지에 이제 실어 나르는데, 이분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네, 월북 작가 맞아요. 월북 작가. 그 무기의 근일이라든가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냥 거대한 산맥처럼 느껴지는 분단문학의 상징. 그 당시에 그 김 작가는 신문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쫓아가서 그의 원고를 받아내는 게 그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버스 터미널 쫓아가갖고 그에게 다가가서 원고료와 그런 어떤 그 문학적인 자양분을 통해서 그런 걸 진짜 삼투압, 문학적인 삼투압이라고 해야지. 본의 아니게 그 빨려 들어간 거지. 그 원고를 한 당대 유명한 작가의 원고를 받으면서, 물론 회사의 심부름이었겠지만 초년 그 기자로서의 그걸 받음으로써 그 문학적인 소양을 자연스럽게 삼투압되었을 것 같아요. 예. 김은 하얼빈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읽어나가는 중이에요. 1908년에 이은이라는 황태자가 순종의 허락을 하에 도쿄로 명목은 유학을 떠나는 거지만 볼모로 잡혀서 넘어가는 거죠.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또는 조선 총독부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후임 총독에게 뭐 지침을 나눠주고, 그가 일본에서 교실 출신이잖아요. 야마구치 쪽. 아무튼 이 책은 처음 제가 이제 그 출판사가 어디지 여기가? 문학동네. 이게 전두환 아들이 하는 데인가? 문학동네라는 책을 출판을 통해서 했는데, 뭐 마케팅이 뭐 걸출하죠. 워낙 그리고 무거운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건데 느낌은 그래요. 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 있는 곳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FN 그 벨기에 소총으로 저격했을 당시 그 장면을 어떻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을 해냈는데 이번에 또 한다니. 근데 이제 김훈이라는 작가이다 보니까 좀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읽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더라. 표현을 하셨더라고. 저기 우덕순이라는 사람과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나면서 그 조력자가 아닌 그 이또를 암살하기 위한 조선의 침탈한 원흉을 암살하고자 하는 우덕순을 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반면에 이또는 일본 나가사키항인가요?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대련 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대련에서 장춘을 통해서 하얼빈으로 들어오고, 그죠? 우연히 신문 한 장을 본 게 대한민국 조선의 그 독립 투사들한테는 영락없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김훈 작가 이 책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첫 번째 잘 안 읽혀갖고 두 번째는 집중 있게 읽고 이제 세 번째 김훈 작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에서 집중하는 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떤 큰 위인이 나타나서 일본 제국의 핵심을 쏜 건 아니다 라는 점. 즉 우덕수는 담배파리 하는 사람이고 안중근은 진술을 했지만 일본 검찰한테 포수라고. 즉 강제합병을 당하기 전 조선의 침탈을 가장 원통이 하는 거는 물론 여러 우국지사 유림이었겠지만 저 하방에 있는 일반 백성들도 그들 못지않게 울분에 쌓여 있으며 또 그를 해결한 건 결국 일반 백성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덕수는 재판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잠만 꼬박꼬박 잤다고 하더라고요. 우덕수는 하얼빈 전역에 있는 체가구라는 곳에서 잡혔어요. 저격한 이후에. 그러니까 체가구에서 이또가 하차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죽이고 안중근은 이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든가 하는 거였어요. 체가구에서 이또가 서 있지 않으면 정차하지 않고 자기가 기회가 없으면 다음 역인 하얼빈에서 자기가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근데 운들이 되게 좋았던 거지. 그날 러시아가 하얼빈을 경비하는 걸 맡았는데, 즉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오는 거는 원래는 러시아가 인력과 돈을 들여서 놨던 건데 러일 전쟁의 패배 결과로 남만철도 부설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203 고지와
이런 대전에서의 그 전쟁을, 리순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그 상태에서 이토가 어딥니까? 하얼빈으로 들어갔을 때 러시아에서는 VVVIP가 오는 거잖아요. 현재 물론 뭐 만유라는 표현으로 이또는 그 자신이 그 만주 일대를 유람하는 걸로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돌았지만, 그 일대 청나라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모종의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얼빈에 있는 역장과 경비대장은 동시에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배부하겠다, 하얼빈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해서. 그랬더니 일본의 그 영사에서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우리 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으면 좋겠다. 귀국의 입장권 소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죠. 그 얘기는. 일본. 그 일본이 아니더라도, 한국, 조선이 아니라도 러시아가 했을까, 청나라가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김훈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필부와 유림을 떠나 많은 인물들이 넘쳐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고, 놀랍게도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장군이 일본의 주장과 다르게 테러가 아닌 말로써 그의 이토의 일본 제국주의의 포갑을 말로써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써, 죽임으로써, 죽임을 하려는 행동으로써 그의 테러를, 그의 이토의 폭거를 만천하에, 하얼빈은 러시아 땅이었어요. 공포함으로써 만국에 자신의 뜻을 말로써 역설적으로 표명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에 그 모순되는 부분을 들려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은 작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책의 중간중간에 보면 말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무폭력적이지는 않다. 말이 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레토릭을 쓰게 됩니다. (153cm) 158cm 163cm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또의 키가 158cm, 안중근의 선생님의 키가 163cm. 맨 뒷칸에 이또의 객실이 있었고, 하얼빈에 내리자마자 15분 정도 러시아 그 중요 인사들을 객실 내에서 접견을 받고 인사를 받고 내려와서 저쪽 그 우측 끝에 있는 일반 외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다음에 러시아 초병들의 그 늠름한 열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하에 그쪽으로 가던 중에 갔다가 그 러시아 초병들이 이제 받들어총하고 있는 차에 뭐 누가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책의 표현에 의하면 러시아 그 VIP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열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손을 들어서 쐈는데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경비였죠. 제1발 정면, 그러니까 측면에서 발사, 제2발 발사, 제3발 명중 쓰러졌고, 그러니까 총 그 FN 시리즈는 7발의 탄창이 들어가고, 그 격실에 또 하나의 한 발의 장약을 넣어서 총 8발이 들어갑니다. 예. 그 3발을 쏘고, 4발을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쏘고, 1발을 남기고, 이제 그 러시아 쪽 초병들이 달라들어서 그를 체포할 때 총을 위로 공중으로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던지면서 대한제국 우라 만세가 아니라 우라라는 그게 이제 러시아로 만세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의도로 얘기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읽어나가면서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그죠? 그는 3월 26일 날 돌아가시게 돼요. 10월 26일 날 거사를 치르고 뭐 그냥 부랴부랴 이후에 큰딸은 수녀원에 맡겨져 있는 딸은 자기 어머님 김아려 여사가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그 김아려 여사의 시어머니는 조마리아 여사는 만주에 있는 자신의 며느리들과 자신들의 손자들과 함께 있다가 소리 없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게 돌아가시고, 김아려 여사도 당당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첫째 아들이 그의 아들에게 이등방문 이또의 서거 10주년인가요 15주년에 조선에 들어오게 돼서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김구는 그를 사살해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 우독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봤는데, 우독순은 3월 26일날, 아니 10월 26일날 한 8시경에 거기 거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공을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또한테 접근을 조차 할 수 없었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격발이 있은 후에 안중근이 잡히고 나서 바로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 제국주의가 재판을 벌이면서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개 담배 파리 하던 애가 말이야, 블라디보스톡에서 담배나 팔고 말이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최고 수장인 이또 메이지의 그 혁명의 마무리를 줬던 일본 헌법을 만들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조선반도에 있는
이름도 듣지 못한 필부 중에 필부가 같아. 그런 부분이 부과가 안 되게 해서 그냥 형량도 한 3년 때렸대요. 3년. 어쩌면 그 공범으로 해가지고 무기수로 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얘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애야 그러면서 3년 때리면서 나와서 바로 독립군에 상하이로 넘어가서 독립군에 들어가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덕순이라는 사람이. 자, 3월 7일 일본의 건방과 한국의 넘쳐나는 인물들의 나는 그런 기분이 들어. 우리 그 한 결의 조상들이었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조국을 능멸하는 자를 저 필부가 죽였다는 점에 너무 통쾌한 것 같아. 만약에 그 유림에 유수한 사람이 죽었다든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당시에 일본에 있는 최고 수장을 죽인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름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손수사태였습니다.